길 한복판이었습니다. 갑자기 머리카락이 잡혔습니다.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뒤를 돌아볼 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배은망덕한 것! 자식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을 때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분노였습니다. 무언가를 거절당한 사람의 분노요. 10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의 첫마디는 보고 싶었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미안하다도 아니었죠.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제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고 반지하에서 어떻게 사는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두 분을 뒤로 한 채 그냥 걸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걷는 내내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딸이 봉투 하나로 정리됐던 그날이요. 그때도 지금도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두 분을 찾아가기로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43이고 브랜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처럼 들리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길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려면 저희 부모님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건설회사를 운영하셨고 지역에서 나름 이름이 알려진 분이셨습니다. 체면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인맥이 곧 자산이며 사람을 볼 때도 쓸모를 먼저 따지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지만 그 누구보다 바쁘셨습니다. 사교육, 인맥관리, 지인 모임. 어머니의 하루는 늘 빽빽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감정적인 척했지만 사실 누구보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랑받는 딸이라기보다 어떤 계획의 일부처럼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과외, 피아노 레슨, 수학 학원이 이어졌고 주말엔 어머니 지인 자녀들과의 모임이 잡혀 있었습니다. 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싫다고 말하면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그 말이 어릴 땐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전공도 부모님이 정하셨습니다. 경영학과였습니다. 저는 사실 디자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색깔이나 형태를 다루는 것들이 좋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어머니는 손을 저으셨습니다. 그런 걸 어디다 써먹겠어. 집안에 도움이 되는 걸 해야지.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그 다음 해에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림 도구들은 책상 한 귀퉁이에 처박혀 점점 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친구들을 은근히 분류하셨습니다. 집안이 괜찮은 아이, 어딘가 쓸모 있는 아이, 그냥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아이. 저는 그 기준이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 수진이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수진이 집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시곤 넌지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도 수진이랑 자주 만나니? 그 애는 환경이 우리랑 좀 다르잖아. 너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러니 이제 수진이랑 그만 만나라. 그 말을 들은 후로 저는 수진이에게 조금씩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회사에 취직할 때도 부모님이 나서셨습니다. 괜찮은 집안 딸들이 많이 다니는 회사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제 능력이나 적성보다 어디에 다니느냐가 더 중요했던 거죠. 집에 손님이 오시면 아버지는 항상 저를 불렀습니다.
지연아, 나와서 인사해라. 저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가 인사했고 아버지는 그때마다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이 좋았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겨진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머니도 지인 모임에서 저를 소개하는 방식이 따로 있었습니다. 마치 상품의 스펙을 나열하는 것처럼 어느 회사 팀장이고 학교는 어딜 나왔고 성격은 얌전하다고 했죠. 저는 그 옆에서 웃었고 그게 자랑스러운 건지 불편한 건지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두 분 사이에서 저는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에 저는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게 익숙해진 사람. 선택을 누군가 대신해 주는 게 당연해진 사람. 내 감정보다 상대방의 반응을 먼저 살피는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제 삶에 들어왔습니다. 민수 씨를 처음 만난 건 제가 31살 되던 해 업무 미팅 자리였습니다. 민수 씨는 스타트업 초기 멤버로 저희 회사에 협력 제안을 하러 왔었죠. 인상이 화려하거나 강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사람이구나 싶을 만큼 말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을 때 민수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발표가 많이 부족했죠? 그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하고 담담한 말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쳤으면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었는데 어쩐지 며칠 동안 그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협업 미팅 뒤풀이 자리도 가졌었는데 자리가 파할 무렵 연차가 낮은 직원 한 명이 음료를 쏟자 모두가 슬쩍 눈길만 주거나 고개를 돌렸는데 민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냅킨을 들고 직접 닦기 시작했습니다. 생색도 내지 않고 오히려 그 직원이 민망해할까봐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척까지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이상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심장이 조금 빨라졌죠. 두 번째로 만난 건 3달쯤 지나서였습니다. 업계 사람들이 모이는 작은 네트워킹 자리였는데 거기서 우연히 다시 마주쳤죠. 민수 씨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또 의외였어요. 그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민수 씨가 고아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시설에서 자라다가 장학금으로 대학을 마쳤고 개발자로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담담하게 말했는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 사실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연애를 하면 늘 어딘가 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모님 눈에 괜찮을까? 집안은 어떨까? 조건은 어느 정도 될까? 감정보다 계산이 먼저였죠. 그런데 민수 씨 앞에서는 처음으로 그런 계산이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좋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민수 씨와 저는 그렇게 조금씩 서로에게 스며들기 시작했고 연인이 되었죠. 사귀는 동안 민수 씨는 제 이야기를 늘 경청했습니다. 말을 자르지 않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함께 생각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조건 없이 그냥 나라는 사람으로 대해주는 게 어떤 건지를요. 그 감정이 낯설었지만 무서울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민수 씨였습니다. 특별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앞에 앉아서 캔 음료를 마시다가 물었죠. 지연 씨 부모님께 인사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 말이 반갑고 설레면서도 동시에 서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떤 사람들인지를요. 하지만 설마 하고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순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부모님께 민수 씨를 소개하겠다고 말씀드린 날 어머니의 반응은 단순했습니다. 직업이 뭐야? 집안은? 저는 설명했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고 성실한 사람이라고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다가 아버지가 알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네. 내가 직접 말씀드려. 라고만 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이미 뭔가 느껴졌습니다. 기대가 아니라 계산하는 느낌이었죠. 며칠 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밥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을 생각하고 있고요. 어머니는 이미 들으신 터라 말이 없으셨고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집안은 어떤지, 뭘 하는 사람인지 하나씩 물으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개발자 출신이고 스타트업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고아 출신이라고. 그 순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저를 똑바로 바라봤는데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무언가를 차갑게 계산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원래 사연그룹이랑 연결하려고 키운 애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깐 멈췄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당연한 말을 하듯이 아무렇지 않았죠. 사연그룹 장남과 연결하기 위해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제가 쓸만해질 때까지 그 자리를 위해 그동안 자신들이 준비하고 기다렸다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받은 사교육, 대학, 인맥관리, 그 모든 게 저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걸, 어딘가에 연결하기 위해 쌓은 준비물이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오래 준비해 온 협상 카드였습니다. 어머니가 부드럽게 달래는 척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아, 우리가 그냥 이런 말 하겠니?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잖아. 저는 말했습니다. 저 민수 씨 좋아해요. 아버지가 식탁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좋아하는 게 밥 먹여주냐? 그 남자 배경도 없고 집안도 없잖아. 저는 그 말이 더 이상했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어떻게 되고 싶은지 물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제 잘됨을 입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딸의 미래가 아니라 상품으로서의 미래를 잘 되는 거라고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랑받는다고 느꼈던 그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달랐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투자였습니다. 제가 잘 크면 결실을 맺을 투자요. 처음으로 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된 밤이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그 남자 정리하면 강남에 아파트 하나 구해줄게. 회사도 좋은 데로 옮겨줄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우스워서가 아니라 황당해서요. 제 감정을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이 제 부모였습니다. 30년 넘게 부모라고 믿어온 사람들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민수 씨에 대해 직접 뒷조사를 하시고는 회사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에 가진 것도 없고 기댈 데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랑 엮이면 너도 결국 끝이야.
민수 씨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그런 건 단 하나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건만 보셨습니다. 출신, 자산, 배경, 그것만으로 사람을 지워버리셨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투자 수단으로 봤다는 것보다 민수 씨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는 그 눈빛이 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도, 그 사람이 가진 마음도 아무것도 보려 하지 않는 거였죠. 그날 밤 혼자 방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민수 씨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혹여나 말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아 떠나버리는 건 아닐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오랜 고민 끝에 결국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 씨를 만나 사실대로 말했고, 민수 씨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듣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지연 씨 선택에 따를게요. 천천히 생각해보고 말해줘요. 그 한마디가 어떤 위로보다 깊이 박혔습니다. 친구 지혜한테도 전화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한동안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건 사랑이 아니야. 자식을 위한다는 말로 포장한 거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못해. 그 말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상견례는 어머니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좋다니 한번 만나보기라도 하자. 저는 그 말에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었죠. 상견례 날이 왔고 저는 당일에야 알았습니다. 가족 모임을 겸한다는 명목으로 친척들까지 부르셨다는 걸요. 식당에 도착하니 고모, 이모, 삼촌들, 평소 연락도 없던 집안 어른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상견례가 아니라 민수 씨를 짓밟기 위한 자리였다는 거요. 민수 씨는 정장을 차려입고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없이 오직 혼자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의연함은 더 마음 아팠습니다. 분위기는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부모님은 민수 씨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어른들끼리만 이야기가 오갔고 민수 씨는 그 자리에서 투명인간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메뉴를 고를 때도 음식이 나올 때도 아무도 그 사람 쪽으로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수 씨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반쯤 나왔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김민수 씨, 이 결혼 우리는 인정 못합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민수 씨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고아에 가진 것도 없고 당신이랑 엮이면 우리 지연이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고모가 혀를 찾고 이모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 말들을 하나하나 다 들었습니다. 배경도 없고 앞날도 불투명하고 사람 자체가 부족하다는 말들을요. 그리고 민수 씨는 그 자리에서 단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 씨의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을 지우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눈 한 번 꿈뻑이지 않으려고 버티는 게 느껴졌습니다. 반박할 가족도 대신 나서줄 사람도 없이 이 사람은 혼자 그 자리를 버텨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오려는 걸 이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을 혼자 두는 게 되는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순간 뭔가가 딱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부드럽게 부러지는 게 아니라 날카롭게 잘려나가는 느낌이요. 자리가 파하고 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수 씨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왜 미안하냐고 말했더니 민수 씨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남자 선택하면 다시는 이 집 문턱 넘을 생각하지 마라.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민수 씨랑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다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말은 단순히 협박인 줄 알았습니다. 설마 진심이겠어 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카드가 막혀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받지 않았죠. 집에 갔더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제 짐이 문 앞에 봉투로 묶여 나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인지 무서워서인지 슬퍼서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모님의 딸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완전히 내쳐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정을 들은 지혜는 아무 말 없이 일단 와라고만 했습니다. 짐봉투를 양손에 들고 지혜 집 앞에 섰을 때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며칠간 지혜 집에 신세를 지다가 민수 씨와 함께 작은 원룸을 구하고 조용히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우리 둘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기로 했죠.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우리 결혼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친척들한테 연락을 돌렸다는 거요. 하지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어쩌면 그 순간 이미 오래전에 끊어진 것이 이제야 소리를 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참석해야 할 사람들이 오지 않는 자리였으니까요. 지혜가 옆에 와서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온기가 오히려 눈물이 나게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면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이 선택이 맞다고. 식이 시작됐습니다. 단상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민수 씨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사람도 떨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순간 살며시 웃었습니다. 그리곤 걸어오는 저를 보면서 민수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풍성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저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저다운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온전히 내 선택으로 이뤄진 날이었으니까요. 식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반지하였습니다. 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작은 집이었고 벽 한쪽에 곰팡이 자국까지 있어서인지 냄새가 조금 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웃었습니다. 민수 씨가 두 손으로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집이네라고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이 보였고 비 오는 날이면 습기가 올라왔습니다. 그게 어떤 날은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요. 민수 씨의 사업은 초반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투자가 들어왔다가 빠지고 빚이 생겼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몫을 감당하기엔 벅찼습니다. 생활비는 늘 빠듯했죠. 가끔 밤에 혼자 부엌에서 컵라면을 끓이다가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말이 맞았던 걸까?
내가 너무 무모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지쳐있는 날에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있는 민수 씨를 봤습니다. 말없이 설거지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제 가방을 먼저 챙겨두는 사람. 월급날이면 적은 돈 안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사다 놓는 사람. 그 뒷모습을 볼 때마다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랑 함께라면 괜찮다고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민수 씨는 낮에는 일용직을 뛰었습니다. 건설 현장, 물류창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저는 한동안 몰랐습니다. 밤새 뭘 하는지 피곤하면 자라고 했더니 괜찮다고만 했거든요. 어느 날 새벽에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봤습니다. 새벽 2시에 불 켜진 방에서 화면 가득 코드가 펼쳐진 노트북 앞에 민수 씨가 앉아 있는 거요. 눈이 빨개진 것도 모른 채 집중하다가 저를 보더니 깼어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걸요. 기업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AI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투자 거절도 수십 번 받았고 개발이 엎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오랫동안 공들인 기능이 보안 문제로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는 소식에 민수 씨가 말없이 식탁에 앉아 밥만 떠먹는 날도 있었죠. 하지만 늘 담담히 말했습니다. 다시 하면 되지.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곁에만 있어줬습니다.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한 지 7년 차가 되었을 때 글로벌 투자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민수 씨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평소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설레는 건지 긴장한 건지 두 가지가 섞인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글로벌 투자 유치됐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서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막히는 것 같았고 기뻐서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이후 상황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회사가 상장됐어요. 수백억의 자산이 생겼고 반지하에서 시작한 우리가 어느새 강남 한가운데 사무실과 넓은 집을 갖게 됐습니다. 밥을 먹다가 문득 민수 씨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새벽에 혼자 노트북을 켜던 그 사람이 지금은 수백 명의 직원을 이끄는 대표가 됐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민수 씨가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다른 말 없이 그냥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민수 씨도 한참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같이 버텨줘서 고마워요. 그 말이 어떤 화려한 말보다 깊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평온하다고 느꼈던 그 시점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문자를 보내왔죠. 지연아, 엄마야. 잘 지내니?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에도 오지 않고 반지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그 10년이요. 그런데 그 문자 한 줄에는 10년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문자를 들여다보다가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얼마 후 부모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두 분을 봤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오랜만에 본 두 분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어머니는 등이 약간 굽고 흰머리가 부쩍 늘어 있었습니다. 기세가 한껏 꺾인 모습이었죠. 알고 보니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고 했습니다. 집도 날렸고 빚도 상당했습니다.
그동안 왕래하던 친척들도 연락을 끊었다고 했죠. 저는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꺼낸 첫마디는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너도 잘 알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 되겠냐?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업이 좀 안 되는 바람에 집을 날렸어. 돈 좀 줘. 너희한테는 얼마 안 되는 거잖니. 사과를 기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달라졌기를 바랐던 거였죠. 하지만 첫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배은망덕한 것, 자식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갑자기 제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지만 손끝까지 떨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였습니다. 부모님이 민수 씨를 따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보내서 찾아온 거라고 거짓말을 하면서요. 민수 씨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곱게 키운 지연 씨를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데려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러니 빚 정도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두 분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안도가 아니라 욕심이 커지는 눈빛이었던 거였죠. 그 이후로 두 분은 저 모르게 민수 씨를 계속 찾아갔습니다. 강남에 50평짜리 집 하나 구해줘. 생활비 좀 매달 보내줘. 돈 잘 벌잖아. 회사 자리 좋은 걸로 하나 만들어줘. 나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어. 감사도 미안함도 반성도 없이 이런 뻔뻔한 요구를 끊임없이 해가면서요. 저는 그 이야기를 나중에 민수 씨에게 들었습니다. 발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딸한테서 손을 털고 이제는 사위를 향해 방향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사과도 반성도 없이 그냥 다음 통로를 찾은 거였죠. 저는 그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접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민수 씨한테는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집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집을 날린 뒤 옮긴 곳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방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부모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표정이 굳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 씨한테 가셔서 거짓말 하셨죠. 제가 보내서 간 거라고. 다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인가 하려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막고 천천히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상견례 날 민수 씨가 혼자 그 자리를 버텼던 것도,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혼자 울었던 것도, 반지하에서 두 사람이 버텨온 시간도, 그 모든 시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다는 것도 저는 다 기억하고 있다고. 저는 이미 10년을 부모님 없이 살아왔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고 가끔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버텼어요. 민수 씨가 있었고 제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잠깐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조건이 아니라 사람으로 저를 선택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이 사람한테서 처음으로 그걸 배웠어요.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이게 뭐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이라면 그 울음에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걸,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 저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시는 저한테 오지 마세요. 민수 씨한테도요.
저는 더 이상 두 분의 딸로 살지 않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민수 씨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말 안 해도 와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 씨 옆으로 걸어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아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걸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날 이후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후련하기도 하고 어딘가 비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감정이 정확히 뭔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누군가는 속이 시원하겠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래 담아두었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후에 찾아오는 묘하게 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은 민수 씨와 조용하고 따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도 생겼습니다. 주말에는 셋이서 근처 공원을 걷거나 집에서 같이 밥을 해 먹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편안한 시간들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가 민수 씨 무릎 위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아이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면서 저를 봤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그 눈빛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편안하다고 느끼는 시간들입니다. 부모님 이야기는 나중에 전해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벽 한쪽에 손주 사진을 붙여두고 계신다고요. 어디서 그 사진을 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슬프냐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미안하냐고 물으신다면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저는 부모님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지킨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 아직 제 마음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완전히 옳았는지 솔직히 지금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그 마음이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는 압니다. 제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다른 사람이 정해준 삶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살고 있었겠죠. 민수 씨와 함께한 시간이 저를 바꿔놨습니다. 조건 없이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게 어떤 건지, 사랑받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아래 통제가 있고 위한다는 말 아래 이용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게 사랑인지 아닌지 오래도록 헷갈립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 헷갈림이 나약한 게 아니라는 걸 지금은 압니다. 그냥 그 이름이 워낙 크고 무겁기 때문이라는 걸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비슷한 감정을 떠올리신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은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언제나 따뜻하기만 한 것은 아니고 그 이름 때문에 모든 걸 견뎌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은 아니니까요.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내린 선택이 결코 냉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